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게이트로 되돌아옵니다. 1등석에서 비명과 고함이 들려오고 승무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목격되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카다미아 땅콩이 접시에 담겨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아는 이 일로 승무원을 굴욕적으로 대한 뒤 비행기를 회항시켜버렸어요. 국제선 항공기 수백 명의 일정이 한 봉지 땅콩 때문에 망가진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동생은 광고 임원에게 물을 뿌렸고 하나그룹 후계자는 술병으로 바 직원을 폭행했으며 수많은 재벌 자녀들이 음주운전, 폭행, 횡령으로 뉴스를 장식했죠. 근데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급속한 재건이 필요했어요. 초기에는 수입 대체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했고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업가들이 하나둘 사업을 시작했죠. 삼성도 이때 설탕 정제와 모직 제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일어났어요. 박정희는 자유시장 경제의 느린 성장에 만족하지 못했고 빠른 산업화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소수의 대기업과 손잡고 국가주도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기업들의 자본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죠. 더 놀라운 건 정부가 은행까지 국유화해서 국내외 자본을 재벌에게 우선 배분했다는 겁니다. 해외 차입금도 정부가 보증해줬어요.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 엑소모빌, 마이크로소프트에만 모든 돈을 몰아주고 나머지 기업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유시설이 필요하면 엑손에, 자동차가 필요하면 테슬라에, AI 개발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독점 수입 라이선스, 세금 감면,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보호까지 더해졌어요. 이건 사실상 사업을 이지 모드로 하는 것과 같았죠. 전통적인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출액이 1962년 5,100만 달러에서 1970년 8억 3,500만 달러로 12배 증가했거든요. 1인당 GDP도 1962년 106달러에서 1970년 279달러로 뛰었고 1996년에는 1만 3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문제는 경제가 극도로 집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벌들은 너무 커져서 망하게 둘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창업주들은 시장 효율성보다 정치적 연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관련 없는 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했고 정부와 은행의 지원을 믿고 미친 듯이 빚을 끌어다 썼죠. 이 모든 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터져버렸습니다. 상인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이 거의 600%였어요. 참고로 오늘날 S&P 500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60% 정도거든요. 그 결과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30대 재벌 중 11개가 무너졌고 그중 가장 큰 게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0억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했죠.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은 해외로 도망갔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한 게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였어요. 재벌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거든요. 재벌들이 견제 없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구제금융 이후에도 재벌 비리는 계속될 일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은 3번이나 탈세와 뇌물 혐의로, SK그룹은 2번이나 횡령과 부패로, 현대는 수없이 비자금과 뇌물로, 한화는 횡령으로, 롯데는 부패와 뇌물로 기소됐어요. 근데 거의 모든 경우에 혐의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죠. 한국에는 이런 상황을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3-5 법칙이에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뜻이죠.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소유 구조가 극도로 불투명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벌들은 거대한 기업 제국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까지 생겼거든요. 한국 주식이 같은 실적을 내는 일본이나 대만 기업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경쟁사들처럼 평가받으면 가치가 2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벌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다른 주주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근에 고려 아연이라는 재벌 기업이 행동주의 주주와 싸우면서 18억 달러어치 주식을 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회장의 지배력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재벌들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불을 불리기도 해요. 실적이 안 좋은 A 회사를 실적 좋은 B 회사가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가족은 부자가 되고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할인받는 주요 이유거든요. 외국 투자자들이 재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들도 점점 재벌을 불신하면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한국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상장 기업들이 주주 가치와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좋게 들리지만 100% 자발적 참여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재벌들이 디스카운트로부터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상장 기업 소유주들은 사실상 6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낮은 기업 가치와 불투명한 구조 덕분에 세금을 피할 수 있거든요. 부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지배력 자체가 문제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이 GDP의 77%를 차지해요. 미국은 상위 500대 기업이 GDP의 66%를 차지하고요. 기업당으로 따지면 한국이 2.6%, 미국이 0.1%로 26배 차이가 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약 58%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반면 한국은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소수의 사람만 그 혜택을 받는 거죠. 특권의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초래하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극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재벌들이 압도적인 협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뒤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에서 80%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 공급업체들에게 공격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오직 현대, 기아에만 납품해야 했고 현대는 공급업체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마진을 쥐어짰어요. 최악인 건 공급업체의 기술을 파악한 뒤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니 중소기업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소송도 못 거는 거죠. 삼성도 계약 조건으로 상세한 기술 공개를 요구해서 아이디어를 베끼고 결국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을 썼어요. 롯데는 작은 공급업체들에게 자비로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했고요. 이게 꼭 불법은 아닙니다. 시장 독점의 특권일 뿐이죠. 성공한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피터 필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점이 없으면 사업할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독점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고용 비중이 작지만 중소기업보다 거의 60% 더 많은 임금을 줘요.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끌어오기 힘든 거죠. 더 나쁜 건 재벌들이 채용보다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11분기 연속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타격이 컸는데 20대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거의 20%에 달해요. 재벌 기업은 노동법상 고용보호가 극도로 강해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해고되거나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재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젊은 세대가 불균형하게 피해를 보는 거죠. 재벌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데 소수의 기업이 경제적 미래를 통제하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슬픈 건 이게 거의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뿌리 깊게 박히면 망하게 둘 수도 없고 건드리기도 위험해지거든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그만큼 깊숙이 박혀 있어요. 정치인이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 재벌들이 힘을 써서 그 사람을 정치 생명을 끝내버릴 겁니다.
로펌이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맡으면 국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되죠. 대학이나 교수가 재벌을 비판하는 논문을 내면 최대 후원자로부터 연구비를 못 받게 될 거고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면 시장 접근권과 투자자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 재벌을 해체하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반발할 거예요. 한국 경제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든 한국의 재벌 상황은 거의 해결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적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엔진에 맞서는 운동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여요. 한국은 독점이 장악하고 가문의 부와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믿지만 수십 년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용당해 왔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나라는 대관식을 치른 왕과 여왕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벌들은 공장, 도로, 항구, 은행, 로펌, 정부를 통제합니다. 후계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접시에 예쁘게 담긴 마카다미아를 받을 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한국을 건설한 건 아니지만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군중이 왕에게 무엇이고 왕이 신에게 무엇이며 신이 재벌에게 무엇이냐고.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